수희님하고 아이들은 잠깐 돌아오면 19금을 상영하고 입장을 허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야를 여기다 두지 말고 백두산의 이도백화로 끌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두산 비룡폭포에서 얘기했죠. 이 이도백화 물을 세네 군데에서 만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하얼빈의 북편을 흘러가는 송하강에서 한번 볼 것이고, 물론 이제 중간에 우리가 백두산 뒤편 기슭을 통과하면서 통과해 왔거든요. 거기는 이제 인식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내일 우리가 이제 그 수분화를 거쳐서 하얼빈으로 가면 밤에 그 하얼빈의 중심 대가를 야경을 같이 다닐 거예요. 그리고 뒤에 송하강을 야경을 보게 합니다. 그 물때도 이도백화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자리는 바로 연해주의 이 상징인 우스리강, 역사 속의 강이죠. 그 우스리강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만나는 데가 바로 뒤편입니다. 이따가 저희 절벽에서 가서 보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리키는 오른편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면, 오른편에서는 아무르강의 본류가 내려오는 거고, 왼편 쪽에서 우스리강이 합쳐져서 여기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백두산이 세 개의 강을 제가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남서쪽으로 압록강이 되는 거고, 하나는 북동쪽으로 두만강이 흘러가고, 하나는 북쪽으로 송하강이 돼서 흘러갑니다. 이 세 강을 나눠주는 게 바로 백두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물이 각자 흘러서 하나는 서해로, 그 다음에 하나는 동해로, 하나는 흘러서 여기에서 오츠케로 빠져나가는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합해서 하나로 되게 해서 바다로 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백두산이라고 하는 그 2700m가 넘는 산에서 흘러온 이 위계상으로 가장 높은 데 있는 물이 해수면 0의 해발고도를 갖고 있는 바다로 가는 자연의 경사를 따라가는 이 흐름, 이게 자연의 소통로입니다. 그 소통로의 끝이 바로 바다로 향하는 곳에 여러분들은 거의 근접해서 이제 와 있다. 해수면 별로 여기는 안 높을 거니까. 자, 그러면 백두산에 오는 그 세 물이 하나는 동해로, 하나는 서해로 가고, 하나 흘른 게 일로 왔다고 하면, 또 하나는 대흥안녕 산맥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이 바로 이 내몽골 자치구와 몽골을 나누는 산줄기입니다. 그 산줄기가 이 북경의 뒤쪽으로 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내몽골과 몽골을 나누는 이 산줄기 사이에 바로 이 몽골 초원에서 오는 오는강, 이것이 이 아무리강의 발원지예요. 그래서 대기획 시리즈로 이 아무르강을 3편으로 제가 한번 올린 적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은경 선생님이랑 먼저 천문대 사전연수 때 전날 와서 주무셨기 때문에 저녁에 그걸 같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 그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아무르입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제가 우리 밴드에 아마 올려놨을 텐데, 그 아무르를 여기 와서 봤으니까 이제 새롭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 몽골로부터 러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 한국의 옛 영토였던 간도, 백두산, 이런 데서 모두를 합해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가 돼서 바다로 가는 곳. 이 아무르강 4444km의 대장정 속에는 대자연의 신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많은 부족들의 또 수많은 어떤 문화가 하나가 돼서 흘러오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저렇게 위압적인 봉상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딱 등장,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 조명쌤 따라서 여기를 스캔하듯이 이제 돌았는데, 그 역 앞에 세워진 동상, 그리고 여기 이 아무르강변에 세워진 이 우조스에 있는 저 아무리스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는 관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파일에 346쪽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제가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했습니다. 저기 동상의 벽면에 이 명판 보이죠?
안 보여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여요. 뭐 성질나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저기 한번 보세요. 명판 보이잖아요, 까만 거. 네네. 요 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에 있는 명판과 요 밑에 있는 거를 다 찍어가지고 저는 이제 러시아를 모르니까 챗GPT에게 번역을 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무라비오프 아무레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시베리아 총독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뭐냐? 동유럽의 이 루스인들, 그들이 이 먼 어마어마하게 멀고 자기와 아무 연관도 없는 이 아시아의 끝, 그리고 두만강 하구에서 여기 인접해 있는 하산까지를 러시아 영토로 참배한 주인공이 여기 세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무르강을 내다보면서 세웠단 말이에요. 뭔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면 어느 한 사람의 어떤 의식, 한 사람의 사고, 한 사람의 어떤 정복적인 이런 성향, 물론 이 사람은 이제 18세기 우리로 치면 철종시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보다 앞서 이 하바롭스크 역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바로프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효종 때하고 다 겹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종은 1649년에서 1659년 돌아가실 때까지 49년이죠. 지금 돌아가시는 건 아무튼 1659년이니까 이 시기에 우리의 조선군을 파병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나선정벌입니다. 그 나선정벌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관점에서 표현하는 거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냥 뭐로 돼 있냐면 청과 러시아의 영토전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나선정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여기를 온다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바로프예요. 이 하바로프는 1689년에 있었던 네르친스크 조약, 이 조약을 불러와가지고 청과 영토 분쟁을 시작하는 기원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효종은 청나라에 복수하고자, 북벌을 하고자 이 포수를 양성한 거거든요. 조선 포수, 임진왜란 중에 이 조선 포수를 정예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이 러시아에 남아올 때 이 근방에서 전쟁터가 됩니다. 조선 파병하고 온 것도 목당강화가 합류되는 지점, 그 다음 두 번째는 거의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이때 이 청나라가 이런 조총수가 없으니까 조선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니네 파병해라. 그렇게 해서 효종이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웠던 이 조선의 소충수, 정예 소충수들을 파병을 한 것이 나선정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내려왔던 이 하바로프와 접전을 벌인 게 우리 조선의 포수들이었고, 청나라와 연합작전을 해서 청이 방어막 해주면 이 호환을 만들어 가지고 조선의 소총수들이 이 러시아의 이 정복대를 격퇴시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인들 속에는 그 기록에 보면 조선인들을 머리가 큰 사람들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 격퇴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이 아무르강의 상당히 북편에 있는 걸로 이제 경계를 삼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약 200년이 흐른 뒤에 바로 이 아무르스키의 관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다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잠잠해져 있다가. 그 배경이 뭐예요? 청나라의 이제 쇠퇴예요. 그러니까 1840년대에 있었던 1차 아편전쟁, 이 시기, 그 다음에 1858년 이제 아이운 조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 지금 보이는 아무르강의 북편이 본래 청나라 땅인데, 요 뒤에가 강 너머가 그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붙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온 길 기차 타고 온 이 연해주, 우스리강의 동편은 그런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는, 러시아와 청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다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는 1860년에 그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대가 바로 청나라의 심장 자금성을 치죠. 그래서 그 서태후가 애지중지했던 이화원을 다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경조약을 맺을 때 러시아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진짜 손 안 대고 코뿔듯이 다 떼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냥 이 아무르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여기가 그냥 들어왔다만 생각하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제가 번역한 게 아니고 번역한 걸 옮겨놨어요. 그러면 그 면에, 각 면에 여기에 이쪽을 극동을 넘어올 때 저 아무르스키가 어떤 부대를 편성했고 어떤 인력들이 구성됐고 어떤 병력이 편성됐는지를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부터 347쪽입니다. 1854년과 1855년에 아무르강 탐사에 참여한 인물들 쭉 보이죠. 저는 사실 이거를 하면서도 우리 조명 선생님께 도움이 되게 하려고도 했어요. 저는 이제 한번 오고 더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 조명 선생님은 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하는 방식을 한국인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그냥 비만 단순히 하나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상징적인 러시아의 역사와 또 청나라와 청해 당시 예속되어 있던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 파병도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류 문화사의 그 서양의 힘들이 동아시아로 몰려올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었던 청나라가 아편 전쟁을 계기로 하루아침에 무너져가면서 종이호랑이로 변하는 시기다. 그런 시기에 동쪽을 계속 넘보던 이 러시아가 결국은 이 하바롭스크의 이 군사 기지를 두고 야금야금 내려가서 딱 두만강까지 다 차지하게 된 배경이 있으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했어요. 왜 우리 민족사에는 고구려 말고, 고려 때 여진정벌한 거 말고, 위화도 정벌하러 갈 때 말고는 없었는가? 대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인물이 없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거를 제가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영토를 동쪽으로 확장해서 오늘날 이 러시아 세계 제1의 지표면의 8분의 1의 면적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오늘의 위상과 고대 중국 내륙의 서쪽 이 북경 일대, 심지어는 더 남쪽까지 우리의 과거 고조선과 고구려의 영역이었다고, 저는 이제 민족사학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요하가 아니고 저는 저 내륙까지 우리의 과거 고대사의 영역이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금야금 뺏기면서 또 요하 이름도 뺏기고 현 요하로 축소되고, 현 요하에서 결국 압록강이라는 이름도 동쪽으로 끌고 와서 오늘날 신의주에 있는 압록강으로 변했는데, 그나마도 이 대한민국은 두 개로 쪼개져서 38선으로 그어져, 군사분계선으로 그어져서 대한민국의 경계는 내륙으로 쭈그라다가 저 밑에 한 손톱만큼도 안 되는 곳에 가 있고, 북한과 중국은 교류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소통하는 공간에 있는데, 그러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연 이 영토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과거 영토 분쟁을 하던, 근데 유럽 일대는 고대로부터 계속 전쟁이잖아요. 치고받고 계속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술뿐만이 아니라 이런 군사적인 무기나 이런 개발에 앞설 수밖에 없고, 근대 소총인 격발식 소총도 유럽에서 만든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만들자마자 수입한 게 일본이고, 1860년에 66년에 격발식 소총이 나올 때 그걸 가장 먼저 수입해간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런 무기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무르스키나 역 앞에 있는 하바롭스나, 이들은 결국 오늘의 러시아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정말로 우뚝 서 있는 사람이죠. 분명한 거. 이렇게 동상처럼 우뚝 세워서 기를만 해요,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 저는 참 평화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왜냐하면 이 몽골 제국에 의해서 1500년, 1502년 이때까지만 해도 이 러시아라고 하는 건 지배하에 있었어요. 몽골에 세금 바치고 하면서.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상이 그 시대를 지배했냐면, 1501년에 태계 이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36년 있다가 이율곡 선생이 태어나요. 이들이 한 사회의 사상과 철학을 주도해간 것은 영토를 러시아처럼 계속 확장해가는 이런 침략이 아니라 뭐였어요? 철학적인 사유예요. 하늘과 지상세계, 하늘의 이치는 인간 세계의 이치와 또 이와 기의 이 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고뇌하고 그런 사상적 철학을 논하면서 논쟁을 하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멋진 선진국이었다 그런 얘기. 그것이 지배했어요. 조선의 지식인들 앞선 사람들을. 그죠? 남을 쳐들어가서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런 문화가 성리학적 문화가 우리는 조선 후기 망할 때까지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무력을 앞세운 근대의 이 철로와 증기선이라고 하는 문명의 상징 앞에 우리는 그냥 고스란히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단적인 예죠. 이 우쪽 수절벽에 있는 아무르스키의 동상을 바라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참 또 한 장 넘겨보면 명판을 다 제가 해석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348쪽은 아무르 탐험에 참여한 부대와 인물도 보여요. 제24 보병사단, 제3여단의 대대, 제13대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이 아무르스키가 혼자 뭐 와서 다 깃발국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부대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수동도 돼야 되죠, 운송도 돼야 되죠, 무기도 돼야 되죠, 의료진도 있어야죠, 탐험에 필요한 전략가도 있어야 되죠, 과학자도 있어야겠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단순히 동상만 보지 말고 이들이 어떤 전략으로 어떤 규모로 여기로 왔는지, 저는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학생들에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우리 중앙선생님은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소개를 해줘서 시야를 좀 넓게, 우리가 한반도에 그러고 있을 때 이 유럽 동유럽에 있던 이 러시아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두만강까지 내려왔는지, 그때 우리는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해서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제 감각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판은 다 넣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시대는 남을 침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제국 시대가 아니라고. 근대가 아니에요. 현대인데 형태만 다르지 그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문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한민족에 걸어온 과거 이 조선시대 때부터 근대에 오는 우리의 이런 성리학적 사고 한계에 부딪히고 그 속에서 망해갔지만 결국 그것이 오늘날 인류의 어떤 공동의 문화와 번영, 쉽게 얘기하면 한류를 생각해 봅시다. 그 한류의 한복판에는 언어라고 하는 한글이 있어요. 음악, 영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 외침으로부터 수없이 침략당하고 부딪혀 아픔을 겪고 우리 내면에는 그런 것들이 다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데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로 넷플릭스에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이런 작품은 결국 시공간이 일제 침략 아닙니까? 근대식이고. 그러니까 그런 당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해내고 기술하고 그걸 문학 작품이나 또 문화로 어떤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영상이든 이런 걸 처리하고 만들어갈 때 이 작가들 사고에는 그게 내면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점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평화를 상징하고 남을 침략할 줄 모르고 그냥 온유하고 이런 우리 민족의 근성이 이 시대에 드디어 빛을 발한다. 뭐와 함께 세종과 우리 문화와 아픈 역사에 종합된 이런 것들이 지금 빛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동상보다도 우리 한민족의 과거의 역사에 누적된 이런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한 지금의 한류 문화는 특히 미래를 내다보고 한글을 지은 건 아니죠. 세종대왕이. 글자를 몰라서 당하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언문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디지털 정보 모든 거에 딱 맞게 된 거잖아요. 우연일치로.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아무르강에서 저 아무르스키의 동상이 갖는 이런 어떤 갖다 대리 꽂고 점령하고 빼앗아서 내 걸로 만든 이런 문화적 배경과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무역대국 10위 안에 들고 군사감옥 5위에 들어가고 이런 한류의 문화를 전 세계가 바라보고 선망의 대상으로 한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와서 제가 아까 서두의 도입 부분에 잠시 꾀임수로 던진 질문에 너무 근접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와서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보이지 않는 무기, 보이지 않는 군사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게 한류다. 근데 그 한류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온 수천 년의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는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 작품을 쓸 때, 여기 기획할 때, 또 문학작품을 쓴다거나 이럴 때 얼마든지 좋은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
우리의 영산인 백두산에서 나온 그 물이 이 먼 곳을 돌아서 이 아무르강에서 하나가 돼서 우측회로 가는구나. 지리적 시야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한반도 반쪽알이 된 그 안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이러지 말고 두만강, 압록강, 이도백화, 송하강, 눈강, 아무르강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좀 넓게 공간을 갖고 마음도 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두산 이도백화 앞에서 물을 흘릴 때 잘 보라고 한 거고 이 물을 흘러가는 거 봐라. 그럼 여기 와서 만날 것이다. 만났잖아요.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다 어우러져서 이 흑룡강 유역, 아무르강 유역이라고 하는 이 유역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유역은 물 집수구역에 다 오는 게 유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두산부터 몽골부터 이 다 여기까지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들이 하나의 미래는 문화권이 돼서 꼭 침략하고 뺏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돼서 아무르강 유역의 문화, 이 몇 나라가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래가 강 유역에서 문화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하나의 이 공동의 문화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 절벽에 가서 아까 우리 조명쌤이 얘기한 김 알렉산더